지금 우리나라의 그 이 법조 기자, 법조 기사가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나라 법조 기사의 90%가 검찰 기사입니다. 예. 이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검찰 기사가 90%라는 거는 이거는 비정상 중에도 비정상인데 20%나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검찰이라는 거는 재판에서 당사자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의 주장이라는 것, 기소의 내용이라는 것, 피의사실이라는 거는 검찰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의사실이죠. 예.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주장일 뿐인데 우리나라 법조 출입처가 검찰청에 있다 보니까 예. 주된 그 이 본거지가 검찰하고 한 몸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주고받는 것이 너무 이렇게 동체화돼 있어요. 그렇죠. 거의 뭐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해서 일심동체됐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검찰 논리, 검찰의 시각, 검찰의 프레임 너무 매몰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몰돼 있다 보면은 그냥 검찰 시각으로 기사 쓰고 검찰이 묻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검찰이 컨펌해서 확인되면은 그게 최종 팩트로 둔갑이 되는 겁니다. 이게 피의사실도 그냥 피의사실이 아니고 팩트로 둔갑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의혹인데도 불구하고 의심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최종적인 팩트요 진실인 것처럼 맞아요. 보도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지금까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예. 노무현 대통령 그 기자실에서 없애려고 그랬고 네. 검찰은 의도적으로 흘려가지고 그런 의혹을 부풀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거를 직접 경험을 한 몸소 겪어봤던 KBS 사장직을 빼기실 때 피해자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이제 이 검찰에 너무 의존되고 매몰된 법조 기사 또 하나는 우리나라 기사는요 재판정 관련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예, 법원은 취재를 안 합니다. 법원은 거의 취재를 안 아니 해요. 근데 원래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맞아. 재판 끝내고 나오면 기자를 우르르 몰리잖아요. 법정 앞에 멀리. 법정 그래서 앞에. 미국하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그겁니다. 미국은 사실은 기소할 때 검찰이 발표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재판정하고 판결이 어떠냐 하는 이 판결문 가지고 정말 분석을 합니다. 예. 제대로 된 재판을 했느냐 인권이 보호됐느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법조 기사도 이제는 검찰은 90%에서 그만두고 예. 미국처럼 90%를 법정으로 가라 소리까지는 제가 요구를 못 하겠어요. 반반이라도 해라. 반반이라도 해라. 마치 양명 같이 반반. 우리 저 미디어 전공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은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미디어 안에. 그게 뭐냐면은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뉴욕타임즈의 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동안 미국 연방 대법원만 출입을 했어요. 47년생이니까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이분이 98년에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예. 오로지 대법원 판결문 분석 기사로. 그다음에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분이 쓰는 기사가 미국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의 생각을 바꿔놔요. 이 그린하우스라는 기자의 평가를 잘 받으려고. 워낙 재판 판결 분석을 잘하니까. 진짜 대기자 전문 기자네요. 진짜 대기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그런 대법관이 연방 대법관이 조금씩 진보적인 투표에 가담을 해요. 이게 바로 그린하우스 이펙트입니다. 글로벌 워밍에서 오는 그린하우스 이펙트가 아니고 그 린다 그린하우스라는 그 여기자 이름을 딴 그 이펙트고 지금 40년째 NIT 대기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인권을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인권이 제대로 침해된 적이 없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흘려주는 그런 피의 사실을 하다 보면은 뭐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거는 그냥 그건 그런 거 없죠. 예. 어디 설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인권에 침해받은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KBS의 검찰 출입 기자들이 정말 혹시나 너무 거기에 매몰된 게 아닌가 그런 거를 걱정을 하고요.
그때 필요한 거는 자기 성찰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하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여기에 매몰된 거 아닌가. 저도 사실 기자 생활을 해봐서 아는데요. 매몰됩니다. 네. 그 출입처에 5대 나가다 보면 거기에 매몰되고 동화되고 그 논리 따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저 워싱턴 특파원 할 때 북한 핵 문제에 오래 거기 빠져들다 보면은 숲은 안 보고 아주 디테일한 나무만 보게 돼요. 그러다가 기자회견 같은 데 갔을 때 외국 기자들이 어떤 문제를 하나 탁 던질 때 보면은 내가 생각도 못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 보고 내가 큰 몽둥이를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반성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성 교수님도 동감이세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언론이 어떤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언론의 자유도 누리지만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메카시즘의 광풍이 몰아치고 나서 미국 언론이 반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이 사회적 책임 실체가 뭐냐 도대체. 네. 뭡니까 이게 진짜? 예.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사회적 책임의 이제 핵심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기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사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거나 이 사람이 유죄인 것 같다라고 만약에 뭐 비판하거나 이런 보도들을 했다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뻔한 오보가 이제 정경심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이 최후 통첩으로 체포영장 발부받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일보 기사에 오보가 났어요.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오보가 났는지. 그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출입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도 자기들이 피사실을 흘려요. 유능한 법조기자라면 검사한테 물어야 되죠. 그렇죠. 왜 이게 이런 의혹과 연결이 됐냐. 그럼 검찰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 의무는 언론만 지는 게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 공적인 사람들 심지어 사적인 이 대화에서도 설명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 설명 책임이 사람들의 사고와 대화의 품질을 확 높인다는 거거든요. 이 설명 의무가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부담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법조 기자들이 법조 지식이 많고 검사에게 꼬치꼬치 캐묻는다. 그리고 그런 그 계기가 있다. 지금처럼 뭐 사적으로만 슬쩍 흘려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브리핑룸에서 공보 검사가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손들어서 질문하고 거기서 대답하는데 또 다른 기자가 손들어서 질문하고 우리가 마치 이제 그 대통령 기자회견 하듯이 그때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따지잖아요. 기자들이. 검사는 대통령 위에 있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공식적이고 공개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설명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설명 의무에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의혹들을 슬슬슬 흘리는 식으로 안 되고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설명 의무를 지니고 자기가 오보를 내거나 뭐 어떤 그 비논리적인 기사를 썼을 때 독자들이 묻고 뭐 독자가 직접 묻든지 아니면 독자위원회라든지 뭐 시청자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만들어지면 그 엉터리들은 안 하는 거죠. 검사든 이 기자든. 이게 신문이라는 매체는 피드백이 절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틀린 기사 내도 뭐 틀린 기사 낼 수도 있어요라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좋은 신문들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언론들은 대부분 그런 과정들이 있고요. 가차 없이 기사를 취소하고 기자들이 사퇴하는 경우가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니까요. 미국 같은 데서는 종종 있죠. 뉴욕 타임즈에서는 그런 게 계속 기록이 되죠. 아니 이제 그 저널리즘의 기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가 그 정직한 거예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그러니까 오보라고 밝혀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신문하고 외국 신문 특히 미국 신문하고 아주 치명적으로 다른 것 하나는 미국 신문 아무거나 갖다 놓고 보십시오. 뉴욕타임즈든 월스트리트저널이든 USA 투데이든 딱 접치면은 이면에 커렉션 나옵니다. 매일 나옵니다. 정정보도. 오보 정정하는 거. 우리라면 고침이죠. 그거를 저 어디 사회면 구석에 갖다가 하는 게 아니고 이면에 어떤 때는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는 절반이 커렉션입니다. 그런데 그 커렉션하는 내용을 보면은 주소를 잘못 적었거나 사람 이름 스펠링이 틀렸거나 하는 것까지도 고쳐줍니다. 이 정도로 정직합니다. 그게 그 오보를 고쳐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굉장히 철저해요. 우리는
오보를 하면은 고치면은 마치 자기들 신뢰가 네.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데 그건 근데 아니고. 그러면서도 자동차 회사들이 리콜을 안 하면 막 비판을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를 알았으면 하자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리콜을 하는 게 기업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비판을 엄청 해요. 근데 나는 안 해. 자기는 안 해. 아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망한 건가요? 아니면은 내 말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게 거예요? 아니고 도대체 뭐예요? 제가 생각한 데는 네. 아무도 안 무서운 거예요. 아 겁이 없는 예, 겁니까? 언론은 언론끼리 비판을 안 하기 때문에 뭐 겁내야 될 게 별로 없어요. 그 아까 이제 뭐 수정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처음에 시작할 때 언론의 임무는 진실을 추구하는 거라고 말씀을 네네. 드렸잖아요. 근데 이 진실이라는 게 뭐 100%가 아니라 항상 언제든지 이제 반박될 수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큰 여정이거든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네네. 근데 그런 거 맞습니다. 언론은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오늘 신문자는 오늘 거고 내일은 내일 거고. 그래서 굳이 내가 어제 신문자에 대해서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과거가 않더라도 없군요. 예, 예. 오늘 잘 쓰면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오늘 신문을 오늘 관심 통해서 받고. 예. 하루살이네. 신문을 통해서 그렇죠. 하루살이하면 근데 되게 그 사람은 인생은 화를 하루살이가 내는데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생각한데 네. 내가 오보를 내놓고 그걸 안 고치고 지나가면 근데 내가 이게 굉장히 연속선상에 있다면 아니 오보 약간 마일리지처럼 아니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연속선상에 이게? 있다면 그래서 이제 정립돼야 돼요. 제가 갑자기 예. 무슨 언론 편드는 것 같은데요. 아니, 편 아니에요. 예, 예. 이게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우리가 약간 잘못된 기사를 냈더라도 오늘 바로 내면 제대로 된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KBS 무섭다. 이야기를 와. 했지만 그게 일종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태세 전환이잖아요. 네네네. 우리 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경록 씨 인터뷰 들으니까 이거 완전 거꾸로네. 그럼 문제 그럼 새로 그렇게 하면 확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사실은 좀.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그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비속어로 곤조, 고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숙이면 이제 이 밟힌다. 뭐 이런 것들이 강해가지고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그 기질이 뭐 다양한 직군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검사들도 그럴 테고요. 근데 이제 특별히 기자들에서 그런 게 좀 강한 거죠.